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포항 해변에서 일본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 쓰레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오염수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레킹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항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곳곳에 해양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더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 떠밀려온 쓰레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에서 생산된 것들로 라벨 곳곳에 일본어가 쓰여 있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안가에는 일본에서 떠밀려온 듯한 페트병부터 가스통까지 갖가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일본발 해양 쓰레기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2024년에서 2025년까지로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것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을 하던 관광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24년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 버린 쓰레기가 흘러 들어왔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최근에 버린 것들이 바로바로 우리나라 포항 쪽으로 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관광객은 해양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 놀랍네요. 이게 바로 오염수 문제랑 과학적으로 얼마나 직결될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이런 것들이. 한편 HCN은 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 포항 해안까지 떠내려 왔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대학교 측과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월정액 6만 5천 원으로 정해졌는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비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지만 정작 다른 수도권 자치단체와 연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정책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이른바 기후 동행카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월 6만 5천 원. 서울 지하철 1에서 9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과 시내 마을버스에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1시간 이용권도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체계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른 건데요. 따릉이와 리버버스까지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책은 이제 그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아직 수도권 전체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기본요금이 다른 지하철 신분당선과 광역버스에서는 쓸 수 없고 서울이 아닌 곳에서 승차할 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발표 이후 경기, 인천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한 단계에서 선언부터 나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합 환승 정기권은 하려면 수도권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원칙론적인 입장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서울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지자체 간의 예산 재정 분담이라든지 운행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협의가 좀 빠지지 않았나. 서울시가 내년 시범 운영 기간 75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돼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K패스와의 중복 논란이나 공존 여부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미국 국방부의 일본의 단독 표기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연히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았던 결의안. 하지만 반대표가 한 표 있었는데요. 반대한 의원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됐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청주시의회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날 의회는 미국 국방부에 일본의 단독 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수정하고 우리 정부 역시 동해 표기를 바로잡도록 외교적 능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제적 의원 41명 가운데 1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성현 의원입니다. 앞서 안 의원은 결의안 발의 명단에도 유일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실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규탄을 해야지 안만 윤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가 일본하고 요새 잘 돼 있어도 그런 걸 규탄할 건 해야지. 당연히 동해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바다인데. 그렇다면 안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HCN과의 통화에서 미국 국방부의 일본의 표기를 찬성하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일부 내용에 한미일 공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포함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맞물려 결의안 채택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했다는 뜻입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은 결의안 반대에 앞서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올여름 길었던 폭염과 장마로 경북 상주 지역 포도농가를 중심으로 탄저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는 물론 추석 물가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한 포도농가. 병충해 방지용 봉지를 벗기자 포도알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멓게 썩은 포도송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두 탄저병에 걸린 포도입니다. 최근 상주 지역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탄저병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확에 바쁠 시간이지만 포도송이 곳곳이 썩어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수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저온하고 고온부터 장마, 농사짓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이제 물가가 상승돼서 또 농가 수치 가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환경도 안 좋아지니까 인력으로 대처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른 작목들도 사정은 비슷한데 도내 사과와 고추 농가 등에서도 탄저병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탄저병의 경우 일반 병의 중이어서 피해가 있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일반 병의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기술 지도는 현장 나가면 이제 병 진단해드리거나 그런 건 있는데 그 딴적 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병의 충으로 줄어든 수확량은 추석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느낄 물가 상승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이버 폭력이 늘면서 학교 폭력 양상도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이 겪는 학교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살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진 학교 폭력에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이 초중고등학생 7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이나 자해충동을 경험한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6.8%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중학생 절반 이상이, 고등학생은 절반 가까이 자살이나 자해충동을 느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이 25.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과 괴롭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1명이 경험한 학교폭력 유형은 3.8개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학교폭력 양상은 복잡해졌지만 교사 보호 조치 부족 등으로 교사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지도 전문 교육의 필요성과 학폭 전담교사 업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교사 생활 지도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교사는 업무의 숙련도나 그다음에 업무 경감 수준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지역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업무 배정 조건이나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좀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을 때는 위험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이 법률.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자는 용서하는 걸 돕는 화해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원유 10개월 만에 $90 돌파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최근 배럴당 $90.16를 기록했습니다. $90를 돌파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인데요.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93대에 거래돼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하루 총 130만 배럴의 감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교사의 인분 기저귀 문지른 학부모인데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녀 대변이 든 기저귀를 얼굴에 던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요. A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B씨의 자녀가 다친 것을 사과하러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남편은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보호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B씨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교사가 아이를 골방에 홀로 재우거나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흉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에서 진술 거부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수사 기록 열람 문제로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첫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고 유족들은 최원종이 감형받을 목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4명이나 선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 난동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이 대표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다 제지를 당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에 국회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다쳤고 경찰은 해당 여성을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꽃게철 서해 NLL 중국어선 급증입니다. 가을 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반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불법 외국어선은 지난달보다 40% 늘어난 하루 평균 84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NLL 인근 해상에 배치한 500톤급 중형 경비 함정을 3척에서 4척으로 늘리고 특수기동정의 순찰 횟수로 배로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이번 시간엔 많은 직장인들의 경제 멘토로 유명하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모셨습니다. 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돈줄남 또는 머니 트레이너로 불리우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이 돈줄남이라는 표현은 이제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다. 그래서 이제 좀 사실 과소비나 플렉스 이런 것 좀 많이 따끔하게 혼낸다 그래서 돈줄남으로 불리우고 있고 네. 이 머니 트레이너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이 이제 헬스 트레이너다라고 보면 이제 머니 트레이너는 사실 이제 돈 관리의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 관리의 근육을 좀 키워주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 초년생부터 뭐 40대가 될 때까지도 사실은 월급 관리를 어려워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월급 모아서 좀 부자 되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월급 관리를 힘들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닌가. 월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 한 400번 받으면 끝나는 유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나한테 오늘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평생 300번, 400번 받으면 끝나는 거구나.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쓰라고 주는 월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랑 지금의 내가 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금이거든요, 공금. 다만 관리를 현재 내가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공금이라는 의식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와 같이 쉐어를 해야 될 돈을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금 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마인드로 월급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일단 허투루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일단 그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셋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좀 효과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라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도 뭐 반등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자산을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정기저축, 강제저축, 선저축으로 해야 된다. 왜냐? 정기, 강제, 선저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2년 후에 내가 당첨이 돼서 3년 정도 집을 지을 동안 돈을 모아서 잔금을 얼마를 치르고 대출을 얼마 받아서 들어가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1년 후에 이 정도 속도의 저축을 하면 얼마가 되고 이 정도 속도의 저축을 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뭐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하면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잘 터져갖고 뭐 더 나올지 아니면 뭐 반토막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택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기저축, 강제저축, 선저축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선저축은 저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남네? 이거 저축 이게 아니라 요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장만 할 때 대출을 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대출을 좀 쓰는 게 좋을지. 네, 지금 뭐 연준의 통화정책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9월 달에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그 이유는 조금 불투명해졌지만 어쨌든 금리가 당분간은 굉장히 높은 금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4% 이상 되는 금리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집값이 4% 이상은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4% 이상 안 오르면 무조건 4% 대출 받아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주거 비용이라는 게 내가 어딘가 또 지출을 해야 되니까 뭐 그건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4% 이상의 금리로 내가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다고 봤을 때는 자기 소득의 25% 이상을 원금과 이자로 갚는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네. 제가 오늘 퍼센트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퍼센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25%가 뭐냐? 내가 월급의 25%, 내가 월급이 400이에요. 이 사람이 내 집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는다. 자, 그러면 한 달에 400이면 한 달에 이 사람이 원금과 이자로 내는 돈이 100만 원 이상, 1년에 1200 이상 넘어가는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것은 무리다. 4% 이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집 살 때 4%가 아니라 막 진짜 금리가 1, 2%가 됐다. 뭐 그러면 뭐 조금 더 여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안 보이거든요. 그 시기는. 그래서 일단 25% 이내로 DSR 25% 이내로 하셔라.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월급 관리 또 자산 관리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AI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전시와 시설 안내부터 순찰까지 척척 해내면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시관으로 들어선 관람객들이 로봇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서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시설 이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크린에서 관람 코스를 선택하자 옆에서 동행하며 음성으로 전시물 설명을 이어갑니다. 커다란 화면으로 시인성을 높인 로봇은 관람 코스 안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안내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로봇 앞에 335 모인 학생들이 포즈를 취합니다.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도 남길 수 있었고 여기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전시관 로비 한편에 충전 중인 또 다른 모양의 로봇.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관제센터와 연결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순찰 로봇입니다. 순찰 기능을 하는 AI 로봇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부터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 초기 화재 진압도 가능합니다.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KT, 코에메스, TTNG와 손잡고 청남대에 도입한 AI 로봇은 모두 5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AI 5G 기반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안내 로봇 4대와 순찰 로봇 1대를 현장에 배치한 겁니다. 충북도는 올해 순찰 로봇 1대를 청남대에 추가 도입하는 한편 내년에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추종형 배송 로봇 2대와 자율주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로봇 1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선 대통령 기념관과 임시정부 기념관에 5대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청남대의 새로운 볼거리는 물론 그 학생들의 근현대사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청남대. AI 5G를 기반으로 관람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HC 뉴스 유소라입니다. 차량 타이어 파손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포트홀이 부산에 3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홀은 해빙기나 장마철 이후 자주 포착되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단 밀집 지역인 부산 석대산업단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노면이 군데군데 움푹 파였습니다. 덤프트럭과 트레일러의 이동이 많아 포트홀 발생이 잦은 지역입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승용차들은 조그만 홀에도 이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뭐 반응을 금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은 있죠. 그래서 좀 피해 다니다 보면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하고 또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어 파손에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데 현재 부산시가 추정하는 지역 포트홀 개수는 3만 개가 넘습니다. 올해 11호 투입되는 복구 비용만 60억 원입니다. 신속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동 보수반 3개 반
편성하여 파손지 당일 신속 복구하고 있으며 순찰반의 별도 운영으로 사전 포트홀 발견 및 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트홀을 관리하는 주체도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폭 25m 이상 도로는 부산시가 관리하지만 이보다 좁은 이면도로는 관할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포트홀 차량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선 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도 적고 배상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고등검찰청에 접수된 포트홀 배상 청구 건수는 불과 80여 건. 그나마도 30에서 40%는 배상받지도 못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가지고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확정지어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70%, 60-70% 정도는 배상이 됩니다. 장마철인 지난 7월 한 달간 부산에서 발생한 포트홀 수는 7천여 개. 관련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0.78명,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로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지난 5년간 10,00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현실을 김동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한 어린이집. 올해 6월 개원 1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애들 많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회원들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10년 넘게 운영된 대방동의 또 다른 어린이집. 간판은 그대로지만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이곳 역시 정원 부족으로 폐원이 불가피했습니다. 정원이 계속 미달인 이유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선 2021년과 2022년 2년간 무려 5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11곳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우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폐원 수순을 밟는 어린이집이 잇따르면서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부담과 동시에 집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 역시 아이와 부모가 짊어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직장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출산은 어린이집 폐원을 가속화하고 있고 어린이집 감소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다시 한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어린이집 도미노 폐원 현상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환경에 필요한 거? 내 몸. 밖에선 매일 한정거장 걷기 운동. 집에선 플러그 뽑기 스쿼트 운동. 야외에선 쓰레기 줍기 런지 운동.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 아끼고 환경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어때요?